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화론의 탄생 이후 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여럿 있었지만 그중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특히 진화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창조론의 논의를 마치 새로운 과학적인 이론인 양 포장했던 지적 설계론의 등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증거가 비평가들을 간단히 압도했던 1800년대 후반에 종료되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이제 생물학에서 가장 큰 통일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정치적이고 법적인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25년에 스코푸스 재판은 아마도 진화론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존 스코푸스는 그의 학생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책을 읽어준 생물학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던 테네시주의 버틀러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자 근본주의 연설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검사로 일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인 클라렌스 데로우는 미국의 시민자유연합과 협력하여 스코푸스의 변호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스코푸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100의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은 진화론을 위한 승리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증언대에 서 있는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묘사된 창조의 6일이 실제로는 각각 24시간 이상 지속되어 수 있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심각한 모순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창조론자가 믿고 있는 성서의 무오류성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테네시주 대법원은 세부 조항의 근거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을 미국 대법원에 상소하고 버틀러 법이 위헌으로 선언되기를 희망했던 스코푸스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버틀러 법은 1967년까지 유효했습니다. 1968년 미국 대법원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헌법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근본주의 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창조 과학으로 재구성하고 종의 기원에 대한 대안적 이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학교 교육에 동일한 시간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26개 주의회는 진화론과 창조과학에 대해 동일한 교육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는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은 198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창조론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재판관은 공식적으로 교사들이 진화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진화론의 반대자들은 그들의 글에서 창조와 창조자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거나 현존하는 유기체에서 적응의 완벽함으로부터 설계자를 추론하는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일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2005년에 키츠밀러 외대 도버 지역 교육청 사이의 재판은 펜실베니아주 도버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청은 생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윈의 이론과 지적 설계론을 포함한 다른 진화의 이론들의 차이와 문제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 단체는 이 정책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을 고소했고 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의해 유기체의 복잡성과 완벽성이 완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선택이 척추동물의 눈과 같은 정교하고 통합된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성직자 윌리엄 펠리는 설계로부터 나온 주장으로 알려진 일련의 추론으로 창조론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인 시계를 찾는 것을 상상했고 그것은 숙련된 장인의 소모품인 것이 분명하다고 추론했습니다. 시계와 마찬가지로 펠리는 척추동물의 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기체는 너무 잘 설계되어 있어서 그것은 의식적인 설계자의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완벽함과 복잡함을 보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우려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작위적인 변화가 질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우연적 사건이었고 개체군에서의 변이의 발생은 무작위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에 대한 선택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합도를 증가시키는 변이를 그렇지 않은 변이로부터 걸러냅니다. 적응, 즉 적합도를 증가시키는 행동 혹은 구조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질서 있고 복잡하며 심지어 완벽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설계자 없이 설계의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우려는 진화론이 형질이 조금만 진화한다는 것과 각각의 새로운 단계는 그것을 보여주는 개체의 적합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부리와 같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질에 대해 그럴듯합니다. 크게 부리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서 적당한 크기의 부리가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많은 복잡한 신체 기관은 어떨까요? 눈 반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알고 보니 반쪽 눈은 때때로 꽤 유용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현존하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광 감흥기관의 엄청난 다양성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들 중 많은 것들이 표준적인 척추동물의 눈보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5마리의 척삭동물의 머리에 있는 빛 감지기관을 보여주는 개통도입니다. 척삭동물은 몸 안에 연골로 된 척삭이나 뼈로 이루어진 척추가 등골을 이루며 존재하는 동물 혹은 등골 안에 신경관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가 발달한 동물로 정의되는데 보통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 등을 모두 척삭동물문으로 분류합니다. 이들 동물의 빛 감지 기관은 모두 선모형 강수용체라고 불리는 빛을 탐지하는 세포의 종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기에서는 선모형 강수용체는 앞눈이라고 불리는 구조의 색소세포의 뒤에서 발견됩니다. 멍게 유생에서는 광수용체의 작은 군집은 홑눈이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단일의 색소세포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먹장어의 경우 광수용체는 쌍안대 내의 반투명 피부의 층 아래 기본적인 망막에 위치합니다. 먹장어는 거의 장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안대는 일교차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칠성장어에서는 렌즈, 홍채와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눈을 회전시키고 초점을 맞추는 외부 근육과 함께 카메라 눈의 망막에 다양한 원뿔 모양의 선모형 광수용체가 나타납니다. 턱이 있는 물고기의 경우 두 가지의 뚜렷한 종류의 선모형 광수용체인 막대기와 원추가 눈의 망막에 나타나는데 이 망막에는 수정체와 홍채 외에 렌즈의 형태를 변화시켜 눈의 초점을 맞추는 내부 근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체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 광수용체와 광감흥기관의 구조, 신체기관이 발달하는 방법 및 관련된 유전자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척추동물 눈의 진화에 대한 상세한 가설을 개발했습니다. 이 가설에서 제시하는 주요 혁신 중 몇 가지는 이 그림의 개통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배워야 할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칠성장어, 먹장어, 턱이 있는 물고기 사이에 진화적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장어의 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해부학적 분석에 따르면 칠성장어와 턱이 있는 물고기는 먹장어보다는 더 최근의 공통 조상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먹장어의 눈이 멍게의 홑눈과 칠성장어의 카메라 형태의 눈 사이에 과도기적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먹장어와 칠성장어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는 먹장어의 눈이 카메라와 같은 눈에서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성장어, 먹장어, 멍게와 창고기는 우리보다 단순한 눈이 빛을 감지하는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적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윈이 극한의 완벽성에 대해 주장했듯이 그들은 척추동물의 눈이 점진적인 발달에 의해 진화했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생명체의 완벽함과 복잡성에 대한 다윈의 관점을 요약하자면, 만약 수많은 연속적이고 작은 변형으로 형성될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자신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창조론자인 마이클 비히는 많은 사례를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히는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많은 분자 기계들이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에 대해 비히는 기본 기능에 기여하는 잘 일치하는 상호작용 부품 여러 개로 구성된 단일 체계이며, 여기에서 부품 중 하나를 제거하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중지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비히가 제공하는 사례 가운데 진핵세포의 선모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세포 구성물의 하나인 축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A 튜뷸린과 B 튜뷸린 단백질로 구성된 미세 소관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백질 다리로 묶인 두 개의 단일 미세관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단백질 스포크로 중앙 쌍에 연결된 9개의 이중 미세관이 있습니다. 이웃한 쌍으로 된 미세관들은 넥신이라고 불리는 탄선 단백질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선모는 이중 미세관에 있는 디네인 모터에 의해 구동됩니다. 각 이중 미세관의 모터가 인접한 이중 미세관에 말려 올라가면 축삭 전체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창조론자인 비히의 주장에 따르면 편모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되며, 편모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백질이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튜뷸린이 없다면 미끄러질 필라멘트가 없게 되고, 디네인 모터가 없으면 편모는 단단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며, 넥신이나 다른 연결 단백질이 없으면 필라멘트가 미끄러질 때 축삭이 무너지게 됩니다. 창조론자의 주장에 의하면 편모는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각 단계가 이전에 있었던 것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단계적 과정, 다시 말해 진화를 통해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모는 자연 선택에 의해 생성될 수 없고, 따라서 편모는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모에 대한 비히의 세 가지 주장 중 적어도 두 가지는 과학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첫째, 편모가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 둘째,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 설계론의 주장과는 다르게 진핵세포의 편모는 진화적인 의미에서 환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보다 구조가 단순한 편모를 가진 유기체에 의해 입증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장어 정자의 편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그림에서의 단일의 미세소관, 부채살 형태의 구조와 디네인 모터의 외부 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능합니다. 심지어 이 장어 정자의 편모는 기계적인 의미에서 환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편모의 기계적 환원성은 단세포 조류인 클라이도모너스에서
PF14로 알려진 돌연변이에 의해 보여집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의 편모에는 부채살 형태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세포의 편모는 여전히 올바르게 기능합니다. 심지어 선모가 환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해도 그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분자기계와 그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만들고 개별 구성 요소의 단백질은 전체 구조가 최종 형태로 조립될 때까지 쓸모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분자기계를 이미 존재하고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의 단백질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역할을 위해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분자기계의 구성 요소가 다른 기능으로부터 얻어진다면 우리는 기계가 처음부터 진화하는 동안 개별 구성 요소들과 자연 선택에 의해 유지된 방식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유기체에서 놀라운 증거는 동물의 눈에 수정체의 크리스탈린으로부터 나옵니다. 크리스탈린은 수용성 단백질로 렌즈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조밀하고 투명하며 빛을 굴절시킵니다. 동물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크리스탈린을 포함합니다. 알파와 베타, 감마 크리스탈린과 같은 것들은 척추동물에 널리 분포하며 초기에 진화했을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탈린은 특정 분류군에만 존재하며 최근에 진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진화된 대부분의 크리스탈린은 대부분 눈의 외부에서 기능하는 효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사실 몇몇은 눈의 외부에서 기능하는 효소들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단일 유전자가 일부 조직에서 효소로서 기능하고 수정체에서 크리스탈린으로 기능하는 단일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예를 들어 닭의 입실론 크리스탈린은 젖산 탈수소 효소 B라고 불리는 대사효소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위해 공동 채택된 단백질의 추가적인 사례는 북극 및 남극 해양 물고기의 혈액에 있는 항결빙 단백질로부터 나옵니다. 크리스탈린과 항결빙 단백질은 진화 과정에서 역할을 바꾸었지만 복잡한 분자기계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희가 인용하는 분자기계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다른 기능을 가진 단백질과 상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진핵세포의 디네인 모터와 미세소가는 세포 분열에 사용되는 방추체의 구성 요소와 유사합니다. 비희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사례로 제시한 분자기계의 진화의 역사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기적의 탓으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비희는 세포 생화학의 기원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기술과 자료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도 결코 해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자동화된 DNA 염기 서열과 이것이 제공하는 전체 게놈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비희가 제공한 모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사례들이 진화적인 분석에 의해 굴복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늘은 창조론에다가 과학이라는 옷을 입힌 지적 설계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적 설계론이 과연 진화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